파이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키 아역 명대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미국영어연구소 AFI에서 선정한 역대 명대사를 다뤄봤었는데요. 오늘은 21세기 한국 영화 명대사입니다. 한국 영화도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20세기도 다 합쳐서 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맞습니다. 여기서 1960년대 한국 영화 명대사 이렇게 하면 좀 찾아봐야 돼요. 공감대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잖아요. 또 그렇기도 하고 또 한국 영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21세기 영화들 중에서 최고의 명대사 베스트 30을 꼽아봤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순전히 아무런 무슨 객관성 같은 거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명대사인데요. 쭉 보시면 아, 저 사람은 저런 걸 명대사로 생각하는구나라는 어떤 관 같은 게 아마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왕이면 유명한 대사 중에서 골랐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좋은 대사들 이런 걸 좀 떠올렸고요. 20개 정도는 순위 없이 뛰어난 대사라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거고요. 일단 마지막 10개는 그 중에서도 골라서 7위의 명대사와 8위의 명대사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또 애정의 가중치를 두어서 1위부터 10위까지는 카운트다운하는 식으로 순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한 마음으로 봐주세요. 자, 첫 번째 명대사. 김태형 감독의 가족의 탄생이죠. 해픈 거, 나쁜 거요? 정유미 씨 대사예요. 정유미 씨가 극 중에 이제 봉태규 씨한테 하는 대사인데, 이 대사는 극 중에 사실은 둘이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봉태규 씨하고 정유미 씨가. 근데 정유미 씨가 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딱 주변에서 어떤 대소사가 있으면 다 챙겨주는데, 심지어는 사귀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남자 선배나 이런 일들 다 챙겨주고 이러니까 그 일 때문에 정작 데이트를 제대로 못해요. 이러니까 연인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집중해줘 나한테. 네, 신경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계속 공격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정색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픈 거 나쁜 거야? 이 착한 사람이 해픈 거 나쁜 거야? 근데 이 말이 우리는 보통 이제 해프다는 말 자체에 약간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때 쓰는 것 자체가 나쁜 거야라고 묻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해볼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든 아니든 간에. 그런 면에서 가족의 탄생의 이 대사는 굉장히 도발적이기도 하면서도 또 굉장히 흥미롭고, 또 정유미 씨는 극 중에서 그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흥미로운 대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고70에 나온 대사죠. 이 밤이 너무 조용해.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이 대사 아마 기억하시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 명대사라고 그 당시에도 생각했고요. 고고70도 굉장히 재밌는, 한국에서 만들기 어려운 그런 음악 영화입니다.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면서, 이 영화에 이제 그 이성민 씨가 나와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명한 스타가 아니었는데, 영화에서 이제 음악 평론가로 나오게 되는데, 이 당시는 70년대를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런 곤부 독재 치하였기 때문에 통금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중문화 탄압받고. 통금 시간 동안은 어디를 못 다니잖아요. 근데 춤추는 클럽 같은 데죠. 그런 데 가서 사람들이 12시 이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4시간 동안 그 안에서 춤을 춰요. 왜냐하면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리고 4시가 되고 이제 통금이 해제가 되면 바깥으로 막 뛰어나가거든요. 그때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권력은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밤을 조용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다니지도 못하게. 그런 상황에서 정반대로 예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끄럽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밤이 너무 조용해.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클럽 이름은? 이 밤이 너무 조용해,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라고 음악평론가, 그러니까 이성민 씨가 얘기하는데, 그 대사가 사실은 이 영화가 당시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흥미롭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담아낸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정말 유명하죠.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 줄 알아? 무계획이야. 에피소에서. 네, 여기는 지금 이제 각 작품 제목에 따라서 가나다 순으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기생충에도 사실 명대사 많잖아요. 가장 유명한 대사는 뭐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마찬가지 대사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가장 완벽한 계획이 무계획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계획대로 어차피 인생이 안 되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먼저라네. 무계획이야, 무계획. 뒤집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처연하면서도 어떤 자조적인 대사인데, 이 영화가 다루는 어떤 계급에 대한 태도랑 사실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묘한 대사가 사실 굉장히 슬픈 대사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다음은요. 7년간의 감정이 담긴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근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요 다음 대사 기억 못 하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진짜 이유를 많이 달라.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영화 속에서 이제 이 영화의 이 모든 사실은 가장 믿었던 보스와 그 부하 사이에서 정반대로 하극상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보스 입장에서도 이 얘를 처단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전체의 이 부조리를 요약을 하는 굉장히 훌륭한 대사. 어떻게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랬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귀결에 황당하면서도 인간의 어떤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 굉장히 흥미로운 대사죠. 네. 라디오스타에서 박중훈 씨 대사죠. 노래하고 싶어질까봐. 이준익 감독 영화에도 참 좋은 대사들이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대사는 아마 그 왕의 남자에 나오는 뭐 너 거기 있구나 여기 있니 뭐 이거 있잖아요. 장인놀이 하면서 그 대사.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저는 이 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디오스타는 이제 88년도인가요? 가수왕까지 올랐던 최곤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박중훈 씨가 연기하고 있죠. 네. 왕년에 가수왕까지 오를 정도로 최고 유명한 사람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고도 많이 치게 되고 인기도 떨어지고 하니까 지방 방송국에서 라디오 DJ를 하는데 본인 성에 안 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충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일에 본격적으로 성실하게 매달리게 되면서 인기를 얻는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지방 영월에서 라디오 청취자를 대상으로 한 무대를 꾸미죠. 그래서 이제 락밴드들도 올려가지고 막 무대를 하는데 이 사람은 가수왕 출신이니까 더군다나 DJ니까 그 상황에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할 만하잖아요. 그러게요. 노래를 안 해요. 네. 그리고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노래 안 했냐? 선배 왜 노래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PD가 노래하고 싶어질까봐. 거기에 대해서 박중훈 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싶어질까봐. 네, 가수왕인데 과거에 영광에서 내려온 상황에서 더 이상 노래를 안 하고 있는데 또 무대 한번 올라가서 환호를 받으면서 노래를 하면 다시 또 가수가 하고 싶어지는. 네, 노래하고 싶어지는데 그런 게 네. 어렵잖아요. 어떤 그런 쓸쓸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좋은 대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언뜻 보면 패드립 같지만 되게 슬픈 대사입니다. 너 부모님은 계시니? 엄마 없어? 아, 이 가사만 읽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윽박 지르는 말처럼 느껴지도 하네요. 마더에서 가장 정말 뛰어난 대사죠. 봉준호 감독도 진짜 대사 잘 쓰잖아요. 모성의 어두운 측면을 다룬 게 마더라는 영화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자기 아들의 자리에 집어넣고 자기 아들을 안 좋은 방법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모성, 뒤틀린 모성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왜 억울하게 그 자리에 끌려 들어갔을까? 엄마가 없어서예요. 그래서 면회할 때 하는 대사인데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울지 마라 라고 상대방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어쨌건 엄마 없어? 너무나 인상적인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대사처럼 보입니다. 범죄도시에서 마동석 대사입니다. 야동 씨가 진실방으로. 네, 헬멧 씌워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네, 귀 엄청 아프다 근데. 네, 뭐 범죄도시 2에도 이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는 그 장면이 이제 베트남에서 펼쳐지는데 네. 장르 영화로서 그 캐릭터의 어떤 특성도 너무 잘 보여주고 또 이 범죄도시가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그런 폭력을 또 보여주는 범죄극이잖아요. 근데 캐릭터는 또 마요미가 너무 귀엽잖아요. 이러면서도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방의정으로 코믹하게 만들면서 또 더군다나 그 형사의 특성을 보여주는 마동석 씨의 재밌는 대사죠. 자, 다음은요. 베테랑의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황정민 씨 대사죠. 보다 보니까 황정민 씨 대사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황정민 씨가 또 대사를 또 워낙 맛깔리게 잘 살리기도 해요. 이 장면은 형사들끼리 수사를 하는데 서로 영역이 다르거나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 형사인 김민재 씨에 대해서 어두운 데서 거래를 하는 것 같고 뒤적으로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상대의 팔을 비틀면서 이 대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것은 사실 가오란 말은 올바른 말은 아니고 일본 말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속어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캐릭터를 역시 진실의 방으로처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대사는 굉장히 장르 영화에 잘 어울리는 그러면서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캐릭터의 특성을 경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그렇죠. 좋은 대사라고. 네, 그러니까 좋은 대사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막 한 번 딱 쓰고 싶고 막 인용하고 싶고 막 어떻게 생각하면 금언에 해당하고 무슨 격언을 막 인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대사가 꼭 좋은 대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은 다 쉬운 대사들이잖아요. 비교적.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그 대사로서의 제대로 그 인물이 실제로 할 말 같으면서도 사실은 절묘하게 그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대사가 좋은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호의가 잘못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정말 많이 쓰이죠. 그러고 보니까 연달아서 지금 다 유승환 감독 영화이기도 하죠. 유승환 감독 영화에도 좋은 대사 굉장히 많아요.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뺀 대사 중에 짝패에도 보면 이제 이범수 씨가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것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도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정말 많이 쓰이죠. 네,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네.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일단 이 말 자체가 너무 인용할 것 같은 좋은 말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 실제로 이 말을 굉장히 이 온라인에서 많이 쓰잖아요. 평소에도 쓰는 것 같아요. 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라는 굉장히 인용할 만한, 오, 정말 그런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극 중에서 그렇게 이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그런 유승범 씨라는 거죠. 극 중의 캐릭터로 본다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존경을 받을 만하지 못한. 좀 야비한.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사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갈구는 네. 그런 아주 어떤 오만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양자의 측면에서 사실 이 대사는 양쪽으로 다 흥미로운 구석이 있죠. 봄날은 간다에서 라면 먹고 갈래요 대신에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를 선택하셨어요? 네, 라면 먹을래요라는 대사도 워낙 좋지만 그 대사는 약간 영화에서 중요하다기보단 나중에 밈이 됐죠. 봄날은 간다 이 대사는 사실은 베스트 10에 넣고 싶었는데 베스트 10에 한 13개쯤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빠졌는데 좋은 대사죠. 봄날은 간다는 저는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사랑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은 사랑의 프로고요. 한 사람은 사랑의 아마추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프로가 아마추어한테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말을 하죠.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출장을 다녔을 때 부부가 나란히 묻힌 무덤을 보면서 우리도 나중엔 저렇게 같이 묻힐까?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땐 그랬죠. 그런 사이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세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더 잘할게 비굴하게 그랬는데 또 역시 또 헤어져 이러니까 넌 나 사랑하니?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절절하면서 이해가 되잖아요. 손정남. 그렇죠. 사랑에선 당연히 두 사람이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한 사람이 먼저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아웃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상대를 버리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굉장히 평범한 대사인데 사실은 모든 사랑에 다 적용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정색을 하고 답변을 해본다면 사랑이 왜 변하겠어요? 사람이 변하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는 말이 갖고 있는 역설적인 면도 있고 명대사죠. 네, 얼마 전 황정민 씨 오셨을 때 또 썸네일로 찍었죠. 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 썸네일 짧게 찍는데도 정말 진짜 같이 엉거주춤 저도 하다 보니까 배우가 이런 어마어마한 그 기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다르더라고요. 네, 확실히 느꼈고요. 들어와는 현장에서 시나리오를 그 대사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죠. 현장에서 이제 다양하게 액션을 하다 보니까 나와야 되는 필요한 말들에 따라서 집어넣은 아마 기능적인 대사였을 거예요. 애드리브 같은. 네, 근데 이 대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신세계라는 영화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이 장르적인 어떤 처절함 같은 것을 무기로 삼는 영화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난자당한 사람이 그래도 기계를 잃지 않고 들어와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느껴지는 굉장한 그 장면하고 딱 달라붙어서 주는 강력함이 있죠. 그렇게 해서 명대사가 된 케이스일 텐데 감독도 모르고 배우도 몰랐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유명해질 거라고. 어쨌건 지금 생각하면 네, 이런 또 굉장히 자극적인 액션 범죄 영화에 어울리는 그런 대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래알이 가라앉는 영화 올드보이의 대사죠.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극 중에 오대수한테 이유진 그러니까 유지태 씨가 이 얘기를 비아냥처럼 얘기를 해요.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만 묻자.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인데 일단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처음 들으면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올드보이 이야기가 재밌는 것은 바위덩어리가 가라앉는 게 아니고 모래알이 가라앉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의 진실과도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이렇게 처절한 복수를 당할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 얘기인데 그게 죽음에까지 이르는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보다 더 잔혹한 복수로 이어진 얘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이 대사가 갖고 있는 어떤 신화적인 모티브이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착점이 있는 좋은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하니 우리들 중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놈은 너밖에 없잖아. 와이키키 브라더스 대사인데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이제 과거 장면이 있고 현재 장면이 있거든요. 과거 장면은 고등학교 때 지방 소도시에 있는 그 고등학생 남자애들끼리 락밴드를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연주할 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처음엔 7인조였죠. 네, 너무 즐거웠고 좀 나가기도 하고 뭐 등등등.
근데 성장하면서 이 락밴드를 계속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약사가 되고 어떤 애는 공무원이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명,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그 이열 씨,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박해일 씨로 나오죠. 얘만 실제로 이제 계속 락밴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성장해서 서로 다 제각각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모였을 때 친구들이 볼 때는 어떨까? 일단 우리 과거에 그렇게 락밴드에서 즐거웠는데 그 꿈을 이룬 사람이 너밖에 없잖아. 하고 싶은 일 하잖아. 얼마나 행복하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행복하니? 우리들 중에 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놈 너밖에 없잖아. 본인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어떻겠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리고 서야 될 무대도 없어서 도시들마다 떠돌아다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얘기를 묵묵히 듣고 있는 대사인데 삶에서 꿈을 다 이루면 삶이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꿈을 이뤘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거든요. 그 양자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제가 인터뷰했을 때 물어본 말에 따르면 이 영화를 만든 임순례 감독이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네, 친구들은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힘들거나 아니면 집에서 가정주부거나 이런 그러네요. 식으로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소모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너는 영화 만들고 배우들 만나고 이런 일 하니까 있어 너무나 보이니까. 네, 얼마나 행복하니라고 할 때 임순례 감독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극 중에 또 대사의 형태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영화죠. 네. 몰랐지 몹쓸 병에 걸렸는데 아프지가 않으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영화의 거의 마지막 대사로 기억하는데요. 네. 몹쓸 병에 걸렸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대사를 말하는 사람은 설경구 씨이고 대사가 나올 때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한석규 씨가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로 막 연설을 하는 정치가로서 그 장면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한국 사회 혹은 더 나아서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비관적이면서도 쓸쓸한 비판이 담겨 있는데 이 세계는 지금 몹쓸병에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근데 아프지가 않아. 그런 어떤 비극을 보여주는 얘기가 결국은 우상에서 인물들이 타락하는 얘기거든요. 네. 관객들은 박수나 치고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상이라는 영화가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가 됐는데 저는 꽤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대사는 귀에 쏙 꽂히는 굉장히 훌륭한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도 마지막쯤 대사죠. 딱 아는 만큼만 안다고 해요. 홍상수 감독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영화의 대사가 일단 제목에 있는 얘기잖아요. 제목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남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척 막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침하는 대사이기도 하고 딱 아는 만큼만 안다고 해요. 그중에서는 고현정 씨가 김태우 씨한테 하는 대사이기도 하고 어렵지 않잖아요. 굉장히 쉬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대사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세계를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딱 아는 만큼만 안다고 해요라는 일침이 주는 어떤 선명한 인장 같은 부분들이 있죠. 천하장사 마돈나의 울분이 담긴 류덕한 씨의 대사죠. 나는 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은 거야. 네, 류덕환 씨가 이제 친구한테 그 대사를 하는데 류덕환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본인이 성별 정체성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을 타고났는데 여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목표가 되잖아요. 현실적인 어떤 그런 제약들 속에서. 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얘 입장에서는 그게 제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뭐가 특별히 되고 싶은 어떤 일종의 하나의 꿈 같은 게 아니라 본인의 정체성 그 자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그 인물한테는 이게 얼마나 또 절박한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좋은 대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골랐습니다. 최악의 하루에 네. 진실이 어떻게 진심을 이겨요? 네, 이희준 씨의 극중 대사인데 저는 이제 지난 20여 년간의 21세기 영화 중에 제일 웃긴 영화 중에 하나가 최악의 하루예요. 어떤 점에서요? 이 거의 최고의 코미디 대사로 보이는데 실제로 코미디 대사예요. 이건 솔직한 것도 아니고 진심이 아니에요, 은희 씨. 어떻게 진실이 진심을 이겨요? 그러니까 이희준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얼마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장난 자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렇게 되는 몰두한 거예요. 자기애가 강하면서도 위선적이기도 하고 마음을 우스꽝스러운 알아야죠. 인물인지를 이런 굉장히 귀해 보이는 말들을 지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웃긴 거거든요. 극 중에서. 재결합한 다음에 그것도 부인이랑. 그러니까 말이에요. 부인하고 재결합하게 됐다고 결혼한 남자가 자기의 애인이었던 여자한테 통보를 하는데 그 말도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면 나는 행복해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재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중2병이죠? 그렇죠. 뭐 아주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쉬운 그 답이 되겠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진실이 어떻게 진심을 이겨요?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이 말을 어떻게 눈 뜨고 맨정신으로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극 중에 등장하는 이준이라는 캐릭터는 이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느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더군다나 이준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멋있는 느끼한 말들 할 때마다 웃기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실제의 모습과 이 사람이 번지르르하게 꾸미고자 하는 자기의 모습 사이의 그 갭 때문에 웃긴단 말이에요. 괴리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코미디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셔야 되는데 일단 눈을 약간 이렇게 좀 개슴칠 뜨는 게 중요해요. 내가 괜히 얘기했어. 근데 그거 아세요? 와 라고 했을 때 와라고 대답해요. 와. 그 찌르는 사람이 와라고 하면 그래요? 네, 오. 대답하면 그때 많이 먹었다 아이가 고마워라. 네, 많이 환자 같았죠? 글쎄요. 네, 네. 이 훌륭하시- 명대사 네, 어떻게 명대사인가요? 장동건 씨의 최고 연기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장동건 씨는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하고 있고 그 인물의 마지막을 보여주는데 그런 굉장히 절친했던 사이가 조폭들이 되고 뭐 등등이 되면서 갈라지게 되고 상대 조직에 의해서 이런 최후를 맞는 거잖아요. 이 말이 사실 굉장히 끔찍한 대사인데 끔찍한 대사를 자기 딴에는 약간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대범하게 네. 나쁜 말로 하면 굉장히 극악한 상황에서 칼을 맞았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걸 사투리로 말을 하고 있고 인물의 마지막 살아있을 때 대사잖아요. 친구들 간에 그렇게 틀어지게 된 그 세월이 바뀌면서 관계가 완전히 적으로 바뀐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아이러니 같은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건달이 그런 말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장동건 씨가 워낙 훌륭하게 잘 해냈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명대사가 되었죠. 네가 가라 하이만 안 했어도 안 죽었을 텐데. 자, 그냥 하와이 갔다 오지? 나 그러니까요. 나는 네 갔다 오겠습니다. 얼른 갔다 올 것 같은데. 마지막에 마음 변해가지고 네. 공항 어디냐고 막 그러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친절한 금자씨의 네. 너나 잘하세요. 아, 이것도 명대사죠. 이것도 10위 안에 넣고 싶은데 못 넣었고요. 친절한 금자씨의 이제 초반부에 이제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쭉 모아서 보여주다가 나오는 그 대사 중에 하나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말이 갖고 있는 굉장한 냉소가 있잖아요. 너라는 말을 존댓말 속에 집어넣었다든지 그 말을 이전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출소를 하게 된 이영애 씨가 말을 한다든지 너나 잘하세요. 이 인물 정말 만만치 않구나라는 느낌을 확 주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냉소가 재치 있게 담겨 있는 그런 명대사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타짜. 네. 이렇게 화투 치다가 네. 이긴이 정주영이고 이병철이야. 아수라발발탄 다음에 하잖아요. 맞아요. 아수라발발탄은 명대사잖아요.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 30개 중에서 한 15개를 최동원 감독한테 쿼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 영화당 지금 하나씩 대사들을 골라서 그렇지 타짜 명대사로만 10개 채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묻고 더블로가도 있죠. 마포대교는 뭐냐 이 새끼야? 그렇죠. 뭐 처음부터 뭐 밑장 빼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마포대교 얘기도 하셨고 동작그만. 그런 등등의 수많은 명대사들이 있잖아요. 뭐 자본주의에 관해서 일가라는 네. 또 그런 또 명대사도 있고 어쨌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명대사는 이 대사 너무 재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너 화투 잘 치면 돈 벌 수 있어 이 대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건 네 정주영이고 이병철. 이게 너무 한국적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이게 영화가 지금 시대를 다루는 게 아니라 약간 전이니까 그때 최고의 부자들은 이병철, 정주영 이런 이름이니까 그렇죠. 그걸 또 이제 화투 치면서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는 대사가 된 최동원 감독 정말 장르 영화 대사를 너무 잘 쓰죠.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유동진 선정 21세기 한국 영화 명대사 탑 10부터 갑니다. 10위 가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진짜 훌륭한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곡성에서의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5글자에. 아이 입에서. 네, 더군다나 그 어린 딸의 입에서 이 말을 하는 네. 거고 무엇이 중요냐고. 그 장면이 일단 소름 끼치게 무서워요. 무서운 데다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곡성이라는 영화는 결국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의 비극 얘기거든요. 눈앞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딸을 살리고 뭐 등등등의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주인공을 보여주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행동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됐잖아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간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대사는 그 장면이 장르적으로도 무섭지만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인간관, 세계관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9위는요. 똑같아예.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예. 네. 송강호 씨 대사죠. 네, 역시 사투리 연기는 안 되는군요. 아, 저 경상도 연기- 출신입니다. 혹시? 울산하고 밀양은 천양지차 아닌가요? 네. 이 밀양 이 대사도 심드렁하게 보이지만 영화에 굉장히 서늘한 뭐 통찰 혹은 주제의식 이런 게 담겨 있는 혹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밀양이 어떤 곳이냐? 뭐라 하겠노? 똑같아 딴 데하고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뭐. 왜 밀양이 영화의 제목이며 왜 밀양이 이란 도시가 영화에서 공간적인 배경으로 설정됐을까? 물론 이 영화의 어떤 모태가 된 사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고 또는 밀양이 빽빽할 밀자에다가 벼대양자를 쓰니까 영화가 햇빛을 가지고 얘기하는 굉장히 관념적인 주제를 다루는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네, 시크릿 션샤인. 네,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밀양의 특징은 우리나라 어디나 있는 평범한 도시라서 변별력이 없다. 다 똑같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가 사실은 아들을 유괴당해서 잃는 엄마의 참극을 다룬 얘기잖아요. 네. 이런 참극을 겪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 정도로까지.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비극처럼 보이는데 사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영화의 이야기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끔찍한 사고나 비극을 우리가 겪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런 굉장히 보편적인 인간의 딜레마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송강호 씨가 극 중에서 하는 이 대사는 사실 밀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줄이 되죠. 8입니다. 고지전에 싸우는 이유가 뭔데? 네, 확실히 알고 있었어. 긴데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이걸 물어보는 사람은 신하균 씨고 네. 대답하는 사람은 이제 유승용 씨고 영화의 끝날 때죠. 이 고지전은 시간적인 배경이 영화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을 다루는 영화들은 대부분 다 전쟁 발발 직후의 상황. 근데 고지전은 영화가 지루하게 전선의 변화도 굉장히 적고 소모전이고 전쟁은 사실상 거의 끝나가는데 계속 별 쓸모없는 고지 하나를 뺏기 위해서 죽고 죽이고 반복되는 이 6.25 전쟁의 후반을 다룬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그게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착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모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얘기를 이제 영화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북한군 장교로 나오게 되는 유승용 씨는 자기의 이데올로기적인 확신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이 전쟁을 자기가 왜 치러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지전을 다 치르고 나서 마지막이 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전쟁을 치르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라는 얘기인데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려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데올로기의 허상 같은 거죠. 신념의 허상 같은 걸 보여주는 전쟁 영화로서 어울리는 최고의 명대사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휴전 라디오 나오니까 어이없이 웃잖아요. 웃음의 어떤 허탈함 같은 것을 강조한 굉장히 쓸쓸한 웃음이죠. 7입니다. 네, 마라톤의 정말 감동적인 명대사.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이 대사는 극 중에서 2번 반복이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초반에는 엄마가 이걸 훈련시켜요. 자폐로 굉장히 힘든 그런 아들의 상황이니까 마라톤을 시키면서 일부러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각인을 주기 위해서 엄마가 초원이 다리는 이러면 이제 100만 불짜리 다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사실은 완주하는 장면이 아니고 마지막 마라톤을 춘천 마라톤을 뛰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못 뛰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포기시키려고 그러는데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엄마한테 초원이 다리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난 뛰고 싶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뛸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100만 불짜리 다리라고 한 것으로서 아들을 추인해 주죠.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아들이 뛰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펼쳐지는데 그런 것까지 보게 된다면 사실은 이 대사는 우리를 사로잡는 감동적인 어떤 거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러면서도 인물의 변화와 치유를 보여주는 굉장히 뛰어난 장면이죠. 6위는요. 2번 나오는 대사죠. 희망을 버려. 그리고 맞아요. 힘냅시다. 사이버그지만 괜찮아를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대사는 박찬욱 감독의 모든 대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해요. 궤변 같잖아요.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냅시다가 무슨 희망이 말이에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 그래서 힘냅시다 같은데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냅시다. 이게 박찬욱 감독의 영화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사이버그지만 괜찮아의 핵심적인 어떤 주제이기도 하지만 희망이라는 것은 지금의 삶보다 미래에 펼쳐진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 없이 힘을 내서 지금 삶을 열심히 살 수 있다라는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태도를 극 중에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스스로를 사이보그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 얘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얘기를 풀어내는데 2번 하게 되는데 이 영화가 거의 마지막 대사로 극 중에 나올걸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극 중에 임수정 씨가 스스로를 사이보그라고 생각하니까 사이보그니까 충전을 해야 돼. 그래서 번개가 내려칠 것으로 예상하는 벌판에서 번개를 맞으려고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지훈 씨가 그리고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냅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장면이 주는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끝나는 것인데 보통 그런 감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상황의 마지막이 이 역설적이면서도 기이하게 보이는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어떤 생각할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영화에도 너무 잘 어울리죠. 그런 훌륭한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드디어 탑5입니다. 최동원 감독의 범죄의 재구성. 네. 정진기 대보니까 진단이 딱 나온다. 시츄에이션이 좋아. 네, 이 대사도 아까 그러고 보니까 그 정주영, 이병철 그 대사처럼 백윤식 씨 대사네요. 백윤식 씨가 또 원래는 대사를 워낙 잘해요. 범죄의 재구성이 타짜보다 대사 감각이 더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의 재구성 때는 이런 대사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데뷔작이니까. 네. 그러니까 범죄의 재구성을 제대로 아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타짜가 나와서 타짜의 완성도가 더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측면에서는 범죄의 재구성이 처음 나왔으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대사를 쓰는 사람은 누구야?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둘 중에서 대사를 고른다면 범죄의 재구성이 더 솔깃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범죄의 재구성에도 좋은 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기꾼들의 세계를 다루고 은행 강도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영화 배우 몇 명이 필요한데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사기칠 사람 몇 명 필요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접시는 얼마나 돌리시고 이런 말 있어요. 접시를 사기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접시를 몇 년 돌렸냐는 얘기는 사기계에 투신한 지가 몇 년 됐냐라는 말을 은어로 말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은어를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는데 저기 최 선수 아이디어 어떻게 괜찮아요? 청진기 대보니까 진단이 딱 나온다. 시츄에이션이 좋아. 지금 우리 상황을 쫙 보니까 한국은행을 털려는 계획이 성공할 것 같다. 라는 얘기예요. 팀 리더가. 근데 그걸 청진기 대보니까 진단이 딱 나와 시츄에이션이 좋아라는 말 하는데 이게 너무 귀에 잘 들어오고 너무 신선하잖아요. 최동원 감독의 대사 중에서도 최고로 꼽고 싶습니다. 행복입니다. 허진호 감독이죠. 넌 밥 천천히 먹는 거 지겹지 않니? 난 지겨운데 정말 천한. 네, 저 이 대사 너무 좋아하고 네. 유명한 대사 아닐 거예요. 제가 유달리 좋아하는 대사인데 이 대사를 넣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를 뺀 거예요. 같은 감독이기도 하고 네. 그럴 정도로 이 대사를 좋아하는데요. 네. 허진호 감독의 그 영화 중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은 영화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 영화에서 인생을 너무 막 산 거야. 쾌락에 찌들어서 밤의 세계에서 술 많이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쾌락을 쫓아서 살던 남자가 그렇게 막 살다 보니까 간이 망가지고 몸이 너무 나빠져서 요양원에 들어가요. 근데 요양원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건박한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나는 여자도 같이 병을 앓고 있는 임수정 씨를 만나서 두 사람이 정말 소박하게 살림을 차리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몸이 점점점 좋아지죠. 좋아지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즐겁게 살았던 생각이 나거든요. 화려했죠. 네. 그 상대방하고 먹는데 둘 다 환자니까 천천히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자기는 점점 몸을 더 나았고 있는데 덜 나은 상태에서 임수정 씨는 밥을 천천히 먹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퉁을 주는 얘기죠. 넌 밥 천천히 먹는 거 지겹지 않니? 난 지겨운데 라는 얘기인데 난 이제 네가 싫어졌어 이런 얘기죠. 헤어지자는 얘기죠. 뭐. 더 크게는 나는 이런 삶이 지겨워 라는 얘기죠. 다시 돌아가요. 옛날에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저 대사가 주는 처연하면서도 우리의 가슴에 팍 새겨지는 것 같은 나는 너무 인상적인 대사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비교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봄날은 간다와 행복이 2부작처럼도 보이거든요. 봄날은 간다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묻는 영화라면 행복은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하니? 라고 묻는 영화예요. 둘 다 회의적이지만 정반대죠. 네. 그러니까 사랑은 변하고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랑은 변해서 비극이고 사람은 안 변해서 비극이야. 이런 두 가지의 세계를 마치 2부작처럼 그린 것처럼 저한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훌륭한 대사로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21세기 한국 영화 명대사 3위 내 깡패 같은 애인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대사를 영화에서 듣는데 진짜 감동받았어요. 정말로. 내 깡패 같은 애인은 사실 로맨틱 코미디잖아요. 장르적으로 보면. 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극 중에 등장하는 그 로맨스는 이 얘기하려고 동원한 도구에 불과했구나라는 생각이 이빨을 쭉 깔아놓고. 저는 사실 모든 영화가 다 진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사를 보면서 정말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취준생 얘기잖아요. 20대들이 이제 취업 전선에서 굉장히 힘든 고비들을 겪는 것이 영화의 어떤 주요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면접을 보러 가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 모든 일들을 겪고 사랑도 겪고 등등등 하다가 이제 영화의 거의 끝에 대사죠.
그 상황에서 정유미 씨가 마침내 휴직에 성공했고 회사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대리인가 이렇게 됐죠. 에이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새로 신입사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선배들한테 인사하러 다니는 거죠. 그 와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누굽니다 하고 여러 명이 인사를 하니까 정중하게 마주 인사를 하면서 이 대사를 하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사탕발림처럼 느껴지지 않는 네. 네. 평범한 말이지만 네. 정유미 씨가 진짜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그러기도 하고 이 세대를 대하는 감독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어쨌건 이 대사를 보는 순간 이 영화는 저거 한 줄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망의 2위 윤가한 감독의 우리들 그럼 언제 놀아? 난 놀고 싶은데 애기가 한 말이죠. 예, 극중에 윤이라고 이제 굉장히 학교도 안 들어간 미취학 아동인데 아이가 너무 연기를 잘하기도 하고 네. 이런 대사가 전 좋은 대사 같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대단한 대사가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잖아요. 누나인 선이 네, 가장 자기의 친한 친구하고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죠. 자기는 그걸 잘해보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 집에 왔는데 동생이 친하고 지내고 있는 친구랑 상대방한테 얻어맞았다는 거죠. 맞은 상태에서 맞아서 어떻게 했어 했더니 나도 한 대 때리고 같이 놀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나 입장에서는 동생이 맞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걔가 때리면 너도 때려야지 같이 놀면 어떡해 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아니 그럼 걔가 나 때리고 나는 걔 때리고 걔가 나 때리고 나는 걔 때리고 그럼 언제 놀아? 나 놀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순간 이제 선이 얻어맞은 것 같은 표정을 짓게 되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 너무 쉬운 아이의 언어로 이 영화에 사실상 정말 완전히 그 갈등이 빚어지는 친구와의 관계를 정반대편에서 아주 깊숙한 곳에서 그 핵심에 대해서 제대로 어른스럽게 코멘트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 말을 어렵게 하지도 않잖아요. 관계의 핵심은 소통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대사가 아주 쉽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이 영화의 진짜 주제라고 해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멋지게 들어간 최고의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망의 1위는 바로 살인의 추억에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대사가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대사가 불가이한 측면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2등, 3등 이게 무슨 대사인지 다 알겠잖아요. 네. 1위의 대사의 맥락은 이런 겁니다. 너무 범인을 잡고 싶었어요. 잡고 싶어서 계속 헛발질을 하다가 드디어 용의자라고 생각하는 박해일 씨를 잡게 됐고 그 당시 한국에서는 기술로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해당 증거와 채취한 것을 미국으로 보내서 그 증거가 오면 도망 못 가게 완벽한 범인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날아온 결과를 보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범인이 아니라는 거, 증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순간 동료 형사인 김상경 씨는 폭주하기 시작하고 그걸 말린 다음에 상대의 얼굴을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용의자인 박해일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이 대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상대가 얼굴만 봐도 그 상대가 범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직감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후에 유전자 검사 결과로도 아니라고 하니까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고백을 하죠. 밥은 먹고 다니냐? AX 모르겠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희대의 명대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송강호 씨가 대사를 하는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대사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나는 너를 범인으로 생각해. 밥이 넘어가냐? 이 버러지 같은 놈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뜻일 수도 있죠. 네. 분노의 일갈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으로 얘기한다면 자기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범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상대방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측은지심이 생길 수도 있죠. 거기다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순수하게 연민을 느꼈을 수도 있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야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측은한 마음에서 했을 수도 있죠. 어떤 건지는 몰라요. 영화에서는 설명 같은 것도 없고 논리적인 어떤 귀결로서의 단 하나의 정답이 등장하는 타이밍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밥은 먹고 다니냐는 극 중에서 결국은 그렇게 범인을 잡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범인을 못 잡은 그런 미제 사건으로 끝난 형사극이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어떤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탄스럽고 그러면서도 또 연민도 생기고 이 모든 것이 집약이 된 굉장히 미스터리한 대사죠. 더군다나 이 대사가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영화 촬영장 바깥에서의 이야기까지도 감안하게 되면 더 그렇게 느껴지고요. 어쨌건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하나의 줄기로 잡히지 않는 이 대사가 사실은 살인의 추억에서의 그 사건의 중심이기도 하고 살인의 추억이 비판하고자 하는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의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이 미스테리한 아리송한 이 대사가 정말 지난 20년간 최고의 한국 영화 대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명대사와 함께 소개한 영화들 중 BTV에서 보실 수 있는 영화들은 모두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신박한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크타임 파이어. 제가 영화를 다 챙겨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플레이챗. 회사의 모니터도 펜션 구형 TV도 모두 스마트이죠. 통화 검색부터 시청까지 플레이챗 하나로. 홍현민 씨, 네. 회사에서 뭐해? 아닙니다, 팀장님. 어?